네, 미국 시간으로 오늘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중앙은행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요. 외형상 목적은 올해 통화정책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입니다만은 월가를 비롯한 국제 금융시장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다고 합니다. 또 바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첫 회의인 만큼 또 제니 옐런과 미 연준이 어떤 자세와 또 입장을 보일 것인가 하는 점인데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직 2월이 시작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월 마지막 날 아무래도 주목되는 부분이 바로 첫 연준 회의자 또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첫 회의만큼 모든 관심이 또 이쪽으로 가 있잖아요. 네, 증시 일정 이렇게 2월 달 했습니다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그 증시 입장에서는 아마 미국의 중앙은행 회의가 가장 관심이 있고 또 올해 첫 연준 회의고 트럼프 정부 출범의 첫 연준이니까 일정상으로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네. 일단은 그 명목적인 목적은 있죠. 1월 달 그 회의는 페드의 올해 그 통화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회의다 이렇게 보도됐습니다. 새로운 그 금리 결정위원들이 이게 선출이 되고 네. 이래서 이런 분들과 함께 올해 통화정책 특히 지금은 이제 출구 전략이기 때문에 그 금리의 그 병행이라든가 금리가 이제 올린다 내린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금리 인상 경로를 어떻게 설정, 익스펙테이션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에서는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데 근데요. 앞서 그 보도에서 다른 쪽에 이렇게 관심이 있다 하는 것은 이 트럼프 정부 첫 출범이니까 아무래도 사실 그 제니 옐런 입장에서는 내기를 가겠다 이렇게 하더라도 지금 뭐 정책 결정권자가 트럼프니까 페드 입장에서도 사실 어떻게 입장을 정리할 것이냐 하는 이 문제가 역시 월가를 비롯한 국제금융시장에 관심이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그 통화정책 이렇게 결정해서 금리 결정에서는 지금 페드는 제한적 그 재량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제한적 재량 방식은 테일러 준칙것처럼 일정한 준칙을 설정하는 게 아니고 경제 여건에 따라서 그때그때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식이다. 소위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네. 이 방식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측면에서 페드의 그 이번 회의 결과라든가 올해 그 통화정책 방향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또 경제 지표에 따라서 통화 정책을 수행을 하게 되면은 경기가 또 아주 중요한데요. 첫 회의 직전에 또 발표한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 어떻게 나왔나요? 깜짝 놀라게 나왔죠. 네. 예상은 했습니다는 예상보다 상당히 낮게 나왔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4분기 성장률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는 당초 예상보다 낮은 1.9% 정도 이렇게 봤죠. 우리도 이제 방송을 통해서 미국은 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방식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서 전분기의 성장률이 높게 나오면 베이스 팩터 통계 기법상에서 보면 분모가 높아진 효과 네. 이 베이스 이펙트 때문에 다음 연도에는 다음 분기에는 성장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저효과를 감안한다 해도 4분기에는 대체로 보면 한 2%는 가능하지 않느냐. 특히 그 예측성이 높은 뉴욕 애틀랜타의 GDP 나우 같은 경우에도 한 2.9% 정도로 봤기 때문에 네. 사실 미국 경제가 경우에 따라서 올해 1월 달 페드 회의에서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점쳐졌던 것은 나우의 그 캐스터 GDP 나우 캐스터 2.9% 본다면 3분기에 3.5%에서 2.9% 보면 굉장히 높은 성장률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3월, 6월 달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1월 달 바로 올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4분기 성장률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4분기 성장률의 내용인데요. 상당히 그보다 낮게 나왔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12월 달에 금리를 좀 추가적으로 올리는 것이 잘했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한 평가가 이 문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4분기 네. 성장률이. 어찌됐든 4분기 성장률이 상당히 낮게 나오다 보니까 작년에 그 1분기, 2분기 성장률이 굉장히 낮죠. 0.8%, 1.4%니까 작년 상반기 성장이 1% 나왔거든요. 근데 3분기 성장이 3.5% 나오고 이번에 1.9% 떨어지다 보니까 자, 작년 성장률 1.6%다. 사실상 오늘 특집 방송한다면 이 내용 가지고 좀 특집 방송을 해야 되는데요. 1.6%니까 6년 만에 그 최애 이렇게 저치를 기록한 상태거든요. 자막을 한번 다시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더라도 시청자분한테 앞부분이 굉장히 길게 끌어가지고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작년 12월 달에 페드가 좀 잘못 판단한 게 아니냐 하는 시각이 나오는 것은 역시 그 경기 회복세가 아직까지 만족치 못하다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4분기가
월가의 그 가장 관심이 됐고 이것이 오늘 뉴욕 증시에서 사실 미국의 이민 문제라든가 반이민 문제 이와 관련된 트럼프의 그 어떤 강한 이미지도 있었습니다는 4분기 성장률이 굉장히 낮게 나오다 보니까 미국 경제가 완전치 못하지 않느냐. 그리고 트럼프가 얘기하는 4% 성장은 벌써 작년 그 성장률 1.6% 그친다면 어려운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이 작용해서 미국의 그 다우존스 지수가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다. 지난번에 2만 번 돌파하더라도 2만 번 돌파할 때는 조정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의외로 그 비교적 큰 폭으로 조정됐다. 이 내용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그렇다면 앞으로가 또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요. 예측 기관이 보는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 또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미국의 성장률이 이제 이번에 4분기에 작년의 성장률이 이렇게 낮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하향 수정될 겁니다. 네. 근데 가장 최근에 나온 것이 이제 1월 17일 설 직전에 나온 건데요. IMF의 올해 성장률이 2.2% 비교적 높게 나왔죠. 근데 이것조차도 아마 4월 초에 나오는 IMF 수정 전망에서 보면 하향 조정될 걸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사실상 올해 2.2% 정도의 그 IMF의 전망치 가장 최근치로 본다면 미국 경제 그 잠재 성장률이 지금 한 2.5% 정도 이렇게 예상되고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인플레 타겟팅의 논란이 리스크해서 지금 잠재 성장 낮추는 방안이 좀 검토되고 있긴 합니다는 네. 아직까지 페버셀 모델이든가 이런 거를 보면 아직까지 낮추지 못한 상태거든요. 그런 것 같아서 보면 오쿤의 소득 갭, GDP 갭상으로 보면 자 올해 성장률 2.2%인데 그리고 잠재 성장률이 2.5%라면 GDP 갭상으로 보면 마이너스 0.3%포인트의 디플레 갭이 발생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페드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기 문제인데요. 경기 문제에서는 추가 금리 인상 여건은 미성숙됐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경기 진단도 그렇고 동향도 그렇고 향후의 전망도 지금은 추가 금리 인상 여건이 미성숙됐다 이렇게 볼 됐습니다. 네. 또 미 연준의 양대 책무죠. 물가 안정과 고용 창출 이와 관련한 지표 또 어떻게 나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요. 아무래도 이제 2012년 12월부터 페드 100년 역사상 가장 큰 변화가 전통적인 물가 안정과 함께 사실 고용 창출 목표를 던지지 않습니까? 그런 각도에서는 양대 책무 지표도 같이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데이터 디펜던스 방식으로 하시는 분들은 다이 두 가지 지표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네. 가장 큰 목적은 경기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을 먼저 보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서 이제 양대 책무 지표를 보면 실업률은 뭐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 완전 고용 수준에 도달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죠. 네. 지금 1월 달 4.7% 나왔으니까 페드의 완전 고용 수준. 요건 이제 경제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페드가 어떻게 추정하냐면 자연 실업률 상태의 실업률이다. 이 완전 고용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 있지만 지금의 버냉키 앨런이 얘기하는 완전 고용 수준은 거시경제학의 자연 실업률 상태, 요 상태에 이렇게 완전 고용 수준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8에서 5.2%인데요. 4.7%니까 4.8% 하단 밑으로 돼 있죠. 네. 이렇게 돼서 사실상 완전 고용 수준 밑으로 실제 실업률이 더 낮춰지는 경우가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페드가 잡고 있는 자연 실업률 개념이 좀 잘못된 게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이 완전 고용 수준 낮추는 문제가 좀 이렇게 자막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막 내역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 달러 그림이 중요한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근데 사실상 그 논란이 지금 생긴 상태거든요. 어찌됐든 지금의 완전 고용 수준을 볼 때에는 사실 하단 밑으로 떨어질 만큼 좋다. 그런데 앨런의 데스보드 지표, 질적 네. 지표는 아직도 노동 생산성이라든가 이런 건 미흡한 점이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지표가 사실상 그 물가 지표에 해당되죠. 물가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는 그 페드 입장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지표가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상승률인데요. 네. 여기 1.3% 나왔습니다. 페드 인플레 목표선이 2%인데요. 여전히 밑돌고 있죠.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실업률을 감안한다면 금리는 올려야 된다. 그러나 노동의 질적 지표, 노동 생산성과 정규직 비율이든가 이런 걸 생각하면 올리지 말아야 된다. 네. 그리고 물가 지표를 생각한다면 아직도 사실상 그 2%보다 밑돌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좀 이렇게 올리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서 추가 금리 인상이 이렇게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작년 12월 달에 금리를 올리는 것이 과연 적절했었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런 각도에서 시청자분께 이런 것을 좀 이렇게 잘 보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가 금리 인상 해서 2005년 12월 달에도 이게 금리를 올리고 4차례 정도 예상해서 달러 강세 슈퍼 달러 이렇게 하지만 한 차례 그쳤지 않습니까? 그랬죠. 네. 작년 12월 달에도 이렇게 금리를 추가 금리 인상하는 이제 올해 3차례 예상되는데 지금 상태에서 보면 상당 부분 좀 흩어질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 네. 작년 12월 달에 금리를 추가 과제로 올린 것이 너무 작년 내내 FOMC 멤버들이 금리를 올린다 하고 말을 안 해, 행동에 옮기지 않았으니까 12월 달에 이것을 의식해서 올렸던 이런 측면이 좀 강하지 않느냐 하는 쪽에 시사점을 던져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을 한번 오늘 좀 아침을 통해서 이걸 잘 좀 한번 생각해보는 자리가 중요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네. 또 지표로만 봤을 때에는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쉽게 올릴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으로 보이죠. 근데 사실상 이렇다고 하면 참 곤란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 대목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막을 좀 오랫동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내용이니까 이 자막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경기 지표상으로 금리 인상이라든가 하는 게 헷갈릴 때는 일단 금리 결정, 올해 새롭게 들어오는 금리 결정권, 보팅 네. 멤버들의 성향과 금리 결정 관행과 시장과의 소통을 중시한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금리 결정권자죠. 금리 결정해서 보면 FOMC 멤버들이 이제 7명 중에 지금 2명이 공석이거든요. 네. 그래서 페드 이사가 5명, 그다음에 지역 연준이 5명인데요. 올해 있잖아요. 뉴욕은 3인자이기 때문에 뉴욕 연준 총재 머들리는 그냥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올해 그 순환 연준제 4명이 교체했거든요. 네. 4명이 교체했는데요. 그 사람들의 정책 성향을 읽는 것이 이렇게 헷갈릴 때 금리를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통화 정책을 갈 것이냐 어떻게 할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새로 들어온 사람들의 이름을 제가 나중에 좀 밝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그래서 자막에 블룸버그의 정책 성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을 좀 다시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좀 볼게요. 이 블룸버그의 정책 성향을 보면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까지 나오거든요. 네. 아마 새로운 내용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도 같이 공부하는 자리로 하겠습니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2까지 나오는데요.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매파 성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마이너스 2 쪽으로 가면 갈수록 비둘기파 성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자, 작년에 마이너스 0.4에서 올해는 마이너스 0.6으로 이렇게 보니까 결국 작년에 비해서 비둘기파적인 성향을 더 강하게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동일한 여건이라면 사실상 금리 결정은 안 한다. 금리 인상 결정은 안 난다. 이걸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가 헷갈리는 가운데 금리 결정세 보팅 멤버들의 성향이 비둘기적인 성향이니까 네. 사실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뭐 트럼프 들어오면 금리가 강하게 오르고 강달러가 되고 이런 측면에 예상은 좀 상당 부분 교정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비둘기파적인 성향이 강하다라는 점까지 이제 다시 한번 짚어주셨는데요. 미 연준의 금리 결정 관행과 또 시장과의 소통 문제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사실상 첫 회의에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고민해 봤을 때 동결을 예상해봐도 될까요? 우리가 이제 이번 회의에 동결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그럼 뭐 이 시장의 컨센서스가 이미 나오고 그런데요. 왜 이게 이번 회의에 그렇게 금리 결정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면 관행이 그렇거든요. 이제 금리 결정 관행은 자막에 나오겠습니다는 버냉키와 앨런의 금리 결정 관행은 소위 골스톱 방식입니다. 네. 이 골스톱 방식이라는 것은 한 번 회의 때 올리고 나서 경기 상황과 시장 상황이 어떻게 반응할까 하는 것을 한두 번 정도 연준 회의를 거치면서 이걸 지켜보는 거거든요. 그럼 한 번 올린다, 고. 그다음에 나중에 스탑한다, 좀 지켜본다. 작년 2015년 12월 달에도 올렸습니다는. 자, 그 위에 한 7차례 걸쳐서 스탑해가지고 금리를 올리지 않았죠. 그러면서 작년 12월 달에 금리를 올리는 이 방식이 고스톱 방식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반면에 회의 때마다 올리는 방식, 2004년에 금리를 올릴 때는 당시의 그 페드 의장이 앨런 그린스펀인데요. 이때 회의 때마다 올렸다 해서 스텝 바이 스텝이다. 이게 이제 고스톱 방식과 시청자 여러분 스텝 바이 스텝인 그렇게 해서 구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고스톱 방식이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는 금리는 올리는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회의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올해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앨런 의장은 시장과의 소통을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시장과의 소통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시장과의 소통은 시장의 기자회견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장과의 소통은 시장 금리와의 시장 금리와 정책 금리와의 스프레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측면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여기 자막에 나오고 있어는 실질 금리 추이 가지고 굉장히 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 실질 금리 차이 보면
선거 당일날 여기 이제 빠졌습니다는 작년 11월 8일 선거 당일날 마이너스 0.1에서 자 작년 12월 16일날 0.74까지 올리면서 금리가 빨리 올라간다, 달러 강세된다 이런 측이 여기 나왔죠. 네. 그러나 최근에 보면 다시 0.36으로 이렇게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러면 시장과의 스프레드가 그렇게 많이 벌어지지 않는다. 그럼 정책금리 어떻게 될 것이냐? 시장과의 스프레드 벌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빨리 가져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시사점이 던져준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한두 가지 정도는 이렇게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과 이런 종합적으로 이게 실기 판단 지표거든요. 이런 거를 동시에 이렇게 해서 오늘 올해 그 통화정책 방향은 이번 회의 결과 이상으로 한번 예상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또 새로 출범한 트럼프 정부와 공화당이 득지한 미국의 의회와의 관계 설정도 굉장히 또 중요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세한 전해 주시면요. 우리가 이제 작년 2월서부터 트럼프가 선거 기한 시작돼서부터 이렇게 트럼프가 앨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렇게 얘기했죠. 네. 당선되면 내가 트럼프를 교체하겠다. 하지만 실제로 당선되고 나서는 내년 2월 말로 돼 있는 임기는 좀 보장하겠다. 이런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통화정책에서는 지금 행정의 통수권자인 트럼프와 앨런 간에 사실상 이 소위 앨런의 카운터 인서전스라 해서 그 대반란 이렇게 네. 있을 것이냐 하는 측면이 이번 그 회의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그 트럼프는 이렇게 극단적보다는 그 보호주의를 지향하거든요. 그럼 시청자 여러분, 보호주의는 목적이 뭐냐 하면 무역 적자를 축소하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많은 전문가나 칭언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말이 좀 이렇게 불일치가 되는 것은 보호주의로 강화한다면서도 트럼프 이걸 강달러 이렇게 얘기거든요. 그럼 보호주의와 강달러는 서로 배치될까 아니면 사실상 그 조합될까 하는 것을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 페드가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려서 강달러가 되면 무역 적자가 거꾸로 확대되죠. 자, 강달러가 되면 수출이 되면요.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하니까 무역 적자 확대되죠. 그러면 똑같은 트럼프 정책을 잇는 사람들이 뭐냐면 보호주의를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외환 정책에서는 강달러 이렇게 얘기하면 서로가 뭐냐 보호주의와 강달러는 서로 배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뭐냐 대통령이 위에가 있거든요. 아무리 중앙은행이 독립성이 있다 하더라도 앨런은 대통령 밑에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정책적으로 조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난번에 사실상 기자회견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또 여러 가지 그 뭐 스탠퍼드 강의라든가 이렇게 보면 아무래도 앨런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의 경제 정책에 어떤 영향을 보겠다 하는 것은 트럼프 정부와 이렇게 조합을 가져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나라의 이주열 총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는 탄핵 기간 중에 있습니다는 대통령이 누구냐 하면 아무래도 대통령과 이렇게 최고 통수권자의 조합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은 서로가 이해가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기업인이거든요. 기업인 입장에서 가장 중시하는 게 뭐냐 하면 시청자 여러분도 여기 이제 방송을 듣고 계시는 기업인분 중에서 기업인분에서 두 가지 부담이 뭐냐 이렇게 여쭌다면 아마 세 부담, 그래서 네. 감세 정책으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환율 부담, 그래서 달러 강세보다는 약세를 선호하는 거거든요. 이게 두 차례 걸쳐서 트럼프가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보호주의, 달러 강세 배치되는 얘기와 상당히 다른 분야로 지금 외환 시장이 일으켜지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또 트럼프 정부 출범에 맞춰서 의회가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미 연준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겠다는 법안을 발의한 것도 주목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대목은 아주 새로운 내용이죠. 사실 올해 들어서 미 의회는 공화당이 상원을 더 장식한 상태거든요. 장악한 상태거든요. 작년 11월 8일 날 대통령 선거만 이렇게 트럼프가 당선됐다, 공화당이 당선됐다 하지만 사실 상원, 양원도 공화당이 좀 점령한 상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 하면 같은 공화당 내에 이렇게 해서 자 행정부와 의회 간의 협조가 될 가능성이 높죠. 네. 공화당의 수장 요거 좀 오랫동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말하면 또 금방 가니까 또 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오랫동안 좀 김현경의 거 오랫동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좀 예결 대목이 많아서 앞으로 앞에 시간을 좀 제가 전략해서 지금 이해하는데요. 지금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화당의 수장이 그 대통령이거든요. 네. 의회도 상원을 공화당이 점령했거든요. 그러면 사실 나머지 기관은 페드거든요. 그렇죠. 페드거든요. 네. 페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상원을 공화당이 장악한 미의회가 올해 첫 발의 법률에서 첫 발의가 바로 이겁니다. Federal Reserve Transparency Act of 2017년 이거거든요. 이게 뭐냐? 결국 의회까지 장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의회가 미 페드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할 것이냐는 게 감사 문제거든요. 감사 문제. 그래서 그동안은 뭐냐? 여기 위에 나오고 있습니다는 사실 이 법안 발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그동안 페드 입장에서 독립성이라든가 뭔가 중요해서 부분 감사 체제 또 사후 감사 체제를 갔었는데요. 이번에는 전면 감사 체제다. 모든 면의 전면 감사 체제를 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의회가 미국의 페드에 대해서 굉장히 앞으로 통제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도 한국은행이라든가 뭔가 다른 국가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요 올해 첫 트럼프 정부의 첫 발의했던 이 Federal Reserve 이 Transparency Act 부분을 내가 다시 한번 핵심적인 내용을 좀 시청자 여러분께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공화당 정부 들어오면서 첫 발의가 그러다 이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 올해 통화 정책이 제닛 옐런의 독립적으로 자기 스스로 가기를 간다면 여러 가지 시장에 소위 불확실성 위험이 나올 수 있는 변수거든요. 그러나 행정부의 수장인 트럼프, 그 다음에 상하원을 공화당이 점령하고 공화당이 점령했던 미의회가 페드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통제 추세를 간다면 사실 미국의 경제 정책은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유기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측면을 우리가 올해 통화 정책에서 읽을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첫 회의가 있습니다는 이 첫 회의 내용이 트럼프 정부 들어오면서부터 8년 만에 처음 공화당 정부에서 열리는 회의고 그다음에 많은 부분의 정책 변화에서 보면 자 권력기관에서 보면 행정수장과 의회와 이렇게 관계에서 보면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 대해서 단순히 금리를 올린다 내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대목을 좀 한번 보셔서 향후에 미국의 페드의 통화 정책이 어떤 각도로 익힐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을 좀 잘 보시는 것이 투자하시고 기업 경영하시고 경활자성 우리나라의 중앙은행 이렇게 통화 정책을 관장하는 이런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또 향후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또 보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결과가 나온 건 아니고요. 결과가 네. 나오는 대로가 아니고 이 법은 이미 발의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결과가 나온 건 아니고 시청자분들이 오해가 있을까 봐 네, FOMC 회의 결과를 말씀드린 거죠. 네. 법인 발의가 됐기 때문에 이미 결과가 나온 거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직 시청자 여러분의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방송은 정확해야 되니까요.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네네.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